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독일 제국의 역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크게 보면 독일의 역사적 화해, 독일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와 어떻게 화해하였는가 하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우리들의 결론적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이전에 우리는 독일 제국의 역사를 살피고 있으니까 독일 제국의 역사의 몇 가지 특별한 점들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독일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쇄혁명이었습니다. 프랑스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혁명이죠. 프랑스 대혁명이죠. 영국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도 산업혁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종교개혁, 종교의 혁명이 독일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일에서는 이 마르틴 루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요. 그 까닭은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유럽의 카톨릭 지배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 무너졌던 것은 물론 아니고요. 종교 개혁이 성공했던 지역들, 그러니까 독일을 포함해서 큰 틀에서 보면은 북부 유럽이죠. 북부 유럽에서는 개신교가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부 유럽, 이탈리아와 또 프랑스와 스페인 등의 지역에서는 가톨릭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혁명을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그리고 왜 달라졌는가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교황이 통제하던, 즉 가톨릭 교회가 통제하던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허용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 체제 아래서는 자연과학적인 실험도 제약을 받았습니다. 왜? 성서가 허용하는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루터는 다른 입장을 취했거든요. 루터는 성서 해석의 자유를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로마 가톨릭의 경우처럼 정통 해석은 이런 것이다, 나머지는 이단이다,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네가 읽고 네 마음대로 해석해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종교적 자유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즉 이제 사람들은 실험을 할 수 있고 이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종교 개혁이 꽃을 피운 것은 독일이지만 독일에서 시작된 것은 물론 아니었죠.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체코를 거쳤습니다만 교황청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컸어도 그때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때는 다 실패했는데 독일에서는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을까? 거기에도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의 이유는 아니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는 루터가 그 시대의 새로운 매체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매체가 바로 금속 활자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 오늘날 루터가 다시 온다면, 우리가 만약에 오늘날의 루터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유튜브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마 페이스북을 이용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아마 SNS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오늘 이 방송도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루터에게서 배우는 지점입니다. 그게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거 말고도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이유는 뭐냐면 독일의 바로 정치적 약점이 종교개혁의 큰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독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와 달랐다. 영국과 달랐다. 중앙집권적 국가가 탄생하지 못했다. 중앙집권적 국가가 탄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프랑스에서 재물을 가져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영국에서 가져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독일에서 가져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독일에서 가져가는 것이 쉬웠죠. 독일은 수십 개 내지는 수백 개의 작은 영지로 분할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영주들은 로마 교황 앞에 섰을 적에 한없이 작아졌다. 반면에 프랑스의 왕은 큰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황과 감히 싸움을 하려고 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른바 역사 속에서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도 있잖아요. 프랑스의 왕이 로마 교황에 항복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독일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왕이 있을 수가 없었다. 또 영국의 왕은 심지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로마 교황청에 등을 돌리면서 교리상에 아무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국 국교회를 만들잖아요. 오늘날의 성공회죠. 그런데 독일의 영주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15세기, 16세기에 로마 교황청의 하나의 문제였던, 이건 교리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상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는데, 현실 운영에서 발생한 문제였는데, 이른바 여러분이 아시는 면죄부 사건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일찍 돌아가신 가족의 영혼의 구제를 위해서는 헌금을 해라. 그런데 이게 가장 잘 통하던 데가 바로 독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국부가, 독일의 많은 봉건 영주들의 돈이 로마로 쏠려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까워도 봉건 영주들은 막을 길이 없었다. 왜? 자기보다 훨씬 강한 교황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불만이 생겼죠. 거기에 이제 영주들 가운데 누군가는 루터를 이용할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로마 교황청 입장을 반박했을 적에 동조한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 루터가 내걸었던 95개조라고 하는 것은 실제 비텐베르크 성문에 루터가 그 95개조의 반박문을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는 것은 찬반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랬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반대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루터의 주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개성적인 주장은 아니었어요. 그와 비슷한 주장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었고 신학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치화되면서 큰 문제가 됐던 것인데요. 거기에 일부 영주들이 동조한 것은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많은 평민들은 왜 동조를 했을까요? 하는 문제가 있죠. 그동안에 일어났던 많은 종교 개혁들은 평민들의 지지를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평민들에게까지 그런 주장이 파고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마틴 루터는 파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시대에 말하자면 새로운 매체로 등장하고 있었던 금속 활자 인쇄술을 마틴 루터가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 당시에는 인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인쇄라는 것이 없어서 마틴 루터가 쓴 선동적인 많은 글들을 인쇄업자들이 공짜로 받아가지고 찍는 거예요. 찍어서 그걸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쇄업자들에게는 많은 이익이 제공된 거고, 말하자면 지금의 유튜브와 비슷합니다.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조회수가 늘어나면은 한 40%의 이익을 유튜브 업자들이 그냥 가져간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쇄업자들은 인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익을 받고, 일반 시민들은, 평민들은 자기들이 읽을 수 있는 편한 말, 라틴어가 아닌 거죠. 독일 사람들은 독일 말인 거죠. 그 독일 말을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루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그보다 앞에 살았던 종교 개혁가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얀 후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얀 후스는 체코의 프라하
프라하 대학교의 총장이었습니다. 그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과 루터의 주장 사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루터에게는 그렇게까지 새로움이 그렇게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런데 후스는 실패하고 루터는 성공했죠. 후스에게는 금속활자가 없었습니다. 후스에게는 나중에는 후스를 지지하는 많은 평민들이 생겼지만 당대에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대학교의 총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루터는 일개 대학 교수였지만, 일개 대학 교수라고 해서 깔보는 건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매체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달랐다. 그런데 이제 이 루터가 독일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왜 중요하냐 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루터는 교육의 힘을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루터의 정신에 의해서 독일에서는 공교육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일찌감치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게 결국 낙후되었던 독일을 신흥 공업 국가로 만든 힘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죠. 루터가 교육의 힘을 강조한 까닭은 어디냐면 성경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면은 어려운 라틴어나 어려운 그리스어로는 도저히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죠. 읽을 수가 없으니까 루터는 일단 성경을 자기가 번역했습니다. 독일말로. 그런데 루터의 선배인 아까 말씀드린 얀 후스, 체코의 얀 후스도 이미 그에 앞서서 체코말로 성경을 번역을 한 일이 있습니다. 다만 그 성경은 널리 퍼지지 못했다. 왜?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은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직접 읽으려면 읽고 쓰기를 배워야 되니까 그런 공교육이 필요하다. 성서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진실한 신앙이 된다. 그런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문자 해독률 면에서 가톨릭 국가와 개신교 국가가 17세기, 18세기, 19세기 유럽 여러 나라에서 굉장한 차이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개신교 국가에서는 결혼을 할 때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보통 3번 장부에 등장하거든요. 그것도 교회 장부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인 장부가 국가의 장부죠. 그러니까 현이나 군이나 부가 운영하는 그런 장부죠. 호적이죠. 그런데 서양에는 관료제도가 거의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의 그런 제도적인 힘이 약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에 의지했거든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서양에서 3번 이름이 교회 장부에 등장하는데 그 3번이 언제 했겠습니까? 한 번은 태어나서 세례 또는 영세를 받았을 때. 그게 이제 사람인 거예요. 한 번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결혼할 때 나옵니다. 3번째는 언제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죽었을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 3번 다 보이기도 하고 한 번밖에 안 보이기도 합니다. 우연히 세례장부가 남아있거나 우연히 결혼, 우연히 묘지에 묻힐 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많은 서양의 역사가들이 주목한 건 뭐냐면 문자 해독률을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는가 하면 교적을 보는 거예요. 교적. 교회에서 결혼했을 적에, 결혼을 할 때는, 아이가 태어날 때는 어차피 서명을 못 하잖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서명합니까? 못 하죠. 죽을 때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서명합니까? 그건 남이 기록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직접 문서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결혼한 때의 일입니다. 결혼할 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그 혼배성사죠. 결혼을 했을 때에는 신랑은 신랑 이름 옆에다가 사인을 해요. 신부도 신부 이름 옆에다가 사인을 해요. 그러니까 문자 해독률을 알아보는 방법은 뭐냐면
사인을 했나 사인을 못했나를 보는 거예요. 사인을 했으면 이 사람은 적어도 자기 이름 정도는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돋보기로 자세히 보면은 누군가가 이름을 써놓고 그 이름 위에다가 다시 쓴 것이 보여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은 글을 쓰는 것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글일 수는 있었다. 즉 약간의 독해력이 있었다는 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은 사인을 해야 할 자리에다가 십자가를 긋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것이 신교도 그렇고 구교도 그렇고 똑같다. 그래서 그 장부를 분석을 해보면요. 개신교 지역이죠. 개신교 지역에서는 18세기 후반 정도 되면 남성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가톨릭 지역에 가보면은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름을 쓰지 못하고 십자가만을 긋고 있어요. 그리고 가톨릭 지역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유창하게 이름을 쓰지 못하고 누군가가 이름을 써주고 그 위에 펜을 따라가면서 굴린 흔적이 보여요. 이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학자들은 참 할 일 없는 역사가들입니다. 할 일 없는 역사가들은 그 퍼센테이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개신교 지역은 문해력이 거의 완벽하게 100%는 아닙니다만 70%, 80%까지 올라갔을 적에 가톨릭 지역에서는 40, 50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결국 성서죠. 성서를, 모국어로 된 성서를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이 개신교 지역에서는 철칙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이 되려면은 성서를 읽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결국 개신교 지역의 근대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도 그렇고 루터를 추종한 개신교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성들에게도 성서를 직접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됐기 때문에 보편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돼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또 아주 특별한 것이 바로 뭐냐면 교육에서 직업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처음부터 높아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신자가 되려면은 경제적으로도 의존하지 않는 중산층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중산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업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된다. 기술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할, 말하자면 일종의 통과 의례 같은 것이죠. 사람이 재구실을 하려면은 직업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 사회가 독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런 직업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업 상인이었죠. 그런데 유럽 사회에서 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공업자와 별개의 것이 아니었어요. 작은 상인은, 그러니까 소상인은 자기 자신이 생산자이기도 하였다. 소상인은 자기가 만든 물건을 자기가 팔기도 하고 자기가 만든 물건을 누군가 더 큰 상인에게 납품을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수공업과 상업이라는 것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는데요. 그들의 지금 뒤에 보시는 건 뭐입니까? 그들의 교역망은 전국적일 뿐만 아니라 전 유럽적이었다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이른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한자 동맹의 중요한 도시들, 거기에 가입한 중요한 도시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유럽은 이렇게 국제적인 교역이 아주 오래 전부터 발전했는데 이 한자 동맹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도시들을 보시면 아시겠죠. 어느 나라의 도시가 가장 많이 눈에 띄입니까? 독일에 있는 도시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독일의
그 국적기는 뭐라고 부릅니까? 루프트한자라고 부르잖아요. 한자라고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우리가 국제적인 교역에 앞장섰을 때 그 동맹의 이름이 한자 동맹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배를 타거나 말을 타고 움직이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많이 움직이니까 우리들의 비행기 노선은 루프트한자. 루프트란 말은 에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공중으로 연결하는 한자 동맹을 만든다. 뭐 그런 기분을 가지고 독일은 국적기를 루프트한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미 루터 이전에도 독일 사람들은 직업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루터를 통해서 이 문제는 더욱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지난 시간 강의에서 말씀드릴 때 독일과 우리 사회에 공통점이 있다. 그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는 산업화다. 독일도 산업화가 철저하게 이행이 되어 있고 한국도 산업화가 또한 그렇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식 산업화와 독일식 산업화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한국과 독일의 차이가 아니라 독일식 산업화냐 영국이나 미국식 산업화냐의 차이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독일에서는 지금도 중세 이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기술자를 키워낸다. 즉 그것은 도제식이라고 합니다. 도제식. 그들은 아주 탁월한 기술자를 키우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식은 어때요? 영국이나 미국식 산업화에서는 작업 공정을 단순화해서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를 사실상 없애는 거죠. 기술자를 사실상 없애고 아주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간다. 그게 결국 영국이 1차 산업혁명에는 성공했지만은 오늘날에 사실상 초토화된 이유입니다. 미국이 2차 산업과 3차 산업혁명에서는 우위를 잡았지만 오늘날 궁지에 빠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기술력이 높은 기술자를 키우지 않고 아주 싸구려 노동자를 이용해 가지고서 쉽게 많이 생산한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 그보다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나오면은 미국은 어떻게 된다? 죽어버린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갈등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중국이 훨씬 싸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중국이 등장하기 이전에 한국과 일본과 대만과 홍콩과 싱가포르가 훨씬 더 싸게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로스트벨트가 된 거죠. 잃어버린 지역이 돼버린 거죠. 녹슨 산업시대가 온 거죠. 디트로이트가 망해버린 거죠. 시카고가 망해버린 거죠. 5대5 연안이 망해버린 거죠. 그런데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은 그렇지 않거든요. 독일은 제조업 국가로서 지금도 위상이 매우 높다. 왜? 그들은 기술자를 철저하게 제대로 길러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함부로 구할 수 없는 전문 인력을 기르는 데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용률도 없고 그 다음에 질적으로 다른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현대나 기아가 자동차를 잘 만들죠. 잘 만들지만 독일보다 더 많은 대수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가격 면에서 본다면 메르체데스 벤츠나 BMW나 아우디와 같은 그런 자동차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 공정에 참여하는 기술자들의 역량의 차이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주 4일제 근무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직장에서는 일주일에 나흘만 일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잘난 검사 출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래요? 60시간 이상 노동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 노동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해야 된대요. 싸구려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게 결국 어디서 오는 거냐면 우리가 기술 인력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의과대학을 가거나 법과대학을 가는 것밖에 선택하지 않는다. 이공대 가는 거를 기피한다. 왜? 거기 가봤자 나사 노릇밖에 못할 텐데. 그리고 결국은 밀려날 텐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독일이 이상적이진 않아요. 이상적이진 않지만은 이렇게 전문 기술 또 직업 교육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독일의 매우 특별한 점인데 그것은 마틴 루터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제 마틴 루터 얘기를 하는데 하나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거기에도 굉장히 큰 문제는 있었어요. 그 큰 문제가 뭐냐면 결국 1618년부터 30년 동안 1648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끔찍한 대규모 살상이 벌어지는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역사에서 말하는 30년 전쟁입니다. 이 30년 전쟁은 구교와 신교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와 종교가 싸운 것은 아니고 그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양쪽으로 총 집결돼 가지고 이놈이 저놈을 죽이고 저놈이 이놈을 죽이는 그런 살육극을 무려 30년 동안이나 했다. 30년도 더 할 뻔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30년 만에 끝난 건 다행인데 30년 만에 끝날 수 있게 된 것은 실제로는 이슬람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국의 시대의 틀 안에서 과거에 오스만 투르크, 오늘날 터키의 선배 국가죠.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오스만 터키,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오스만 제국이 세력을 확장해 가지고 비엔나까지,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까지 거의 그 턱 밑에까지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가 30년 전쟁이 아직 진행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이 싸움을 신구교의 전쟁을 더 하다가는 이슬람에게 완전히 그냥 당하는 시간이 올지도 모르겠다 해서 서둘러서 전쟁을 30년 만에 끝난 걸 서둘렀다고 하는 게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나마 전쟁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아마 루터는 자기가 주장한 이른바 그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자유, 이것이 결국 30년 동안이나 사람들을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몰게 되리라는 것은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사회는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완전히 두 조각이 나고 말았고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가져왔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자료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끔찍한 장면을 그린 전쟁 그림이죠. 전쟁 그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심한 지역에서는 패스트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도시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제가 지도까지 보여주면 참 좋은데 거의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30년간의 종교 전쟁의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그 종교 전쟁의 결과 싸우다가 양쪽이 다 지쳐가지고 개신교회 즉 그 로마 가톨릭에 저항한 프로테스탄트들이죠.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대해서도 가톨릭 교회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공존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또 내부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에서 또 문제가 일어나겠구나 해서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일환으로서 가톨릭 교회는 이제 유럽에서 이런 세력을 만회할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선교 전략의 재정비로 나타나는데요. 아메리카 대륙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가톨릭 교회가,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도 선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그 덕분에 지금 우리 저 강의 들으시는 여러 청중 중에는 우리 수사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수사님의 선배님들께서 우리 동아시아에 오게 되는 거죠. 중국을 거쳐서 일본에도, 중국을 거치지 않고 일본에,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조선에도 천주교가 들어온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천주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서의 역할과 동아시아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천주교회의 역할은 역사적으로 보면 16세기, 17세기에 대단히 반동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많죠.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고 보니, 특히 중국 대륙에 와서 보니 중국의 문화적인 수준, 중국의 경제적인 수준, 중국의 관료제도 수준이 워낙 높아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게 바로 중국의 상류층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뛰어난 인재들을 우리가 동아시아 선교 지역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동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지식, 이것을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동아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전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한동안 그런 정책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좋은 정책이죠. 그런 좋은 정책이 계속되면서 이른바 중국과 우리 한국에는 서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매우 많은 진보적인 지식인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신지식이 보급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또 간접적이지만 종교전쟁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마틴 루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의 등장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써 유럽에는 다방면에 걸친 변화가 오죠. 그 중에 이제 결정적인 것은 교회 중심의, 수도원 중심의 중세사회가 막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교 국가에서는 특히 가톨릭 교회가 소유하고 있던 수도원들이 전면적으로 해체가 되고요. 그리고 이 개신교 지역에서는 무신론적인 세계관까지도 수용하는 건 아니고요. 용인하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걸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처벌하거나 하지는 않겠다. 너의 회심을 촉구하지만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 자유가 굉장히 확대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근대적인 계몽주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신교 자유가 용인되던 암스테르담이죠. 네덜란드와 같은 곳에서는 출판의 자유가 대대적으로 허용됨으로써 로마 가톨릭 교회가 금서로 지정한 거의 모든 책들이 다 그런 신교 지역에서는 오히려 활발하게 인쇄가 되고 활발하게 보급이 되는 그런 이상현상을 불러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크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는 금속활자 인쇄기의 등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금속활자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이용했습니다. 어디 이용했을까요? 루터가 문제 삼았던 면죄부도 독일 지역에서는 다 금속활자로 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들에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은 거예요. 이 금속활자 사업가들은, 구텐베르크 교회 사업가들은
로마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 몇 부 인쇄해 주십시오 하면 단가 얼마씩 해서 총액 얼마입니다 하고 제공하고요. 마틴 루터가 로마 교회 공격하는 말 하면 빨리 받아 적어 가지고 그거 찍어내서 삐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한 장에 얼마씩입니다 하고 시장에 가서 팔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매체를 이용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대중적인 영웅이 되었어요. 그가 그리고 대중적 영웅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서는 그 루터 앞에 있었던 다른 종교 개혁자들에 대해서는 종교 재판을 통해서 화형도 했잖아요. 그런데 루터에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루터는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결국 금속활자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것인데, 금속활자 얘기만 나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 금속활자 우리가 구텐베르크보다 적어도 200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거 우리 거야, 우리 거. 그런데요, 그건 맞기도 하지만 틀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금속활자가 유럽의 금속활자에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의 금속활자, 고려 후기나 조선 초기의 금속활자로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 결정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속도입니다. 속도. 인쇄할 수 있는 속도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금속활자는 탁본식 인쇄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기술자가 두드려도 20장 정도밖에 못 찍어요. 그럼 저 사람들은 어때요? 저 사람은 덜커덩 하면 한 장이 찍히고 덜커덩 하면 한 장이 찍히니까 속도 면에서 이미 수백 배에서 수천 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은 결국 단가하고도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금속활자를 만든 목적이 뭐냐? 서양 사람들이 금속활자를 만든 목적이 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목적이 같고 달랐다. 같았다는 점은 뭐냐면 양쪽 다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한 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제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그건 뭐 같지도 않네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건 어느 정도였냐면, 만약에 석 장밖에 필요하지 않는, 말하자면 카피가 복사본이 3개나 4개밖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목판을 만들면 그 비용이 어떻습니까?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죠. 문서 있잖아요. 3부나 4부만 필요한 문서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목판으로 하면은 적당하지 못하다. 금속활자로 하면은 3부나 4부를 찍고 난 다음에 해체를 하면 그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금속활자가 경제성이 있었다는 것은 대량 생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다품종 소량 생산에 우리 금속활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의 금속활자는 어디에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저가의 대량 생산에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 점에서 이제 매우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은 선명하고 빠른 인쇄를 기계 하나가 하루에 3,600장까지 찍을 수 있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둘러붙어 가지고 20장밖에 못 찍었다. 그럼 몇 배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속도에 있어서 적어도 120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16세기 초반에 유럽에서는 1000대 이상의 구텐베르크식 인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금속활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상용화되지 못했다 하는 한계가 있죠. 이게 우리나라의 금속활자고요. 루터의 주장은 그게 이제 1517년의 일이에요. 1517년이면 루터가 누구하고 같은 시대의 인물이냐면 정암 조광조와 같은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의 성문에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쇄에 붙여진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것이 결국 전 독일에 그리고 많은 유럽 지역에
종교개혁의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구텐베르크식 인쇄가 등장함으로써 유럽에서는 이제 빠른 속도로 책을 출판해서 많은 부수를 퍼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보태면은 우리나라의 인쇄물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금속활자로 찍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인쇄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금속활자로 찍었습니다. 예쁜 금속활자로 아주 아름답게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속활자로 찍은 조선왕조실록은 몇 부를 찍었나요? 4부를 찍었습니다. 4부를 찍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성서를 4부만 인쇄하기 위해서 금속활자를 돌린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이가 양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쇄혁명으로 보십시오. 이걸 보면 이제 아주 놀라운 걸 유럽에서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마틴 루터로부터 그리고 구텐베르크로부터 그들의 연합에 의해서 불이 붙은 인쇄혁명이 1600년까지 유럽에 2억 권의 금속활자 책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2억 권이라는 것도 물론 이건 추산입니다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결국 돈벌이가 시원찮은 일반 평민들도 책을 사볼 수 있게 되고요. 인쇄술이 결국 세상을 바꿔놓았다. 인쇄혁명은 지식혁명이었다 하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 있죠. 마크 트웨인 같은 사람은 이런 말도 했어요. 오늘날 세상에 좋은 것, 나쁜 것 모두가 다 구텐베르크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래도 독일의 정치는 보잘것이 없었어요. 예외가 있다면 프리드리히 대왕이죠. 프리드리히 대왕은 결국 초등교육을 국가와 시민의 의무다. 그래서 의무 교육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마틴 루터의 의무 교육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794년에 독일에서는 학교법을 만들어요. 5살에서 14살까지는 누구든지 학교를 다녀야 한다 했는데 실제로 제대로 이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말이 그렇고 부분적으로만 시행이 됐고요. 19세기가 되어야만 비로소 이제 학교 교육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에서 번져나가게 되죠. 그렇게 독일이 이제 근대적인 국가로 발돋움할 적에 그때 비로소 이제 독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정치가가 등장하죠. 그 사람이 바로 독일 통일을 가져온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비스마르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별명을 철혈수상이라고 하죠. 즉 철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를 뜻하고 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니까 결국 전쟁이죠. 전쟁을 통해서 국가를 확장시킨다. 제국주의적 상징적 인물로,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인물로 이 비스마르크를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을 한 건 맞습니다. 전쟁을 한 건 맞는데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전쟁 이후에 독일 영토를 한치도 더 늘릴 의사가 없었어요. 비스마르크는 사실은 외교를 통해서 현상 유지를 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 비스마르크의 현상 유지 정책을 반대한 사람은 바로 빌헬름 2세였던 거죠. 그리고 그 빌헬름 2세가 비스마르크를 집으로 쫓아보낸 다음에 군비를 확장해 가지고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비스마르크, 독일의 많은 정치가들은, 독일의 많은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비스마르크 정책으로 계속 나갔더라면 1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있지만 다 하지를 못하고요.
히틀러는 어떠한가? 히틀러는 비스마르크가 강대국과 전쟁을 피했던 것과는 반대로 전쟁을 시도합니다. 그 전쟁을 시도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유는 바로 1차 세계대전의 결과 승리를 한 연합국 측이 독일에 지나치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그거죠. 독일에 지나치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그래서 독일이 그 빚을 다 갚으려면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독일에게 절망을 선사한 결과 결국 독일은 반발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사실은 중요한 것은 독일의 산업적인 능력일 것입니다. 19세기에 독일은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19세기의 독일은 Made in Germany 그 이름을 만들게 돼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Made in Germany라고 하는 Made in Germany란 말은 독일제라는 뜻이잖아요. Made in Germany라고 하는 것은 우수한 물건, 훌륭한 물건이라는 뜻인데요. 처음에 Made in Germany란 말을 사용한 건 영국이었어요. 19세기에. 영국이 Made in Germany란 말을 처음 사용했을 때는 결코 칭찬의 의미로 쓴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짝퉁이라는 의미였어요. 독일도 처음에는 짝퉁 산업 국가였어요. Made in Germany는 불명예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이 불명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요. 그것이 독일을 독일로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산학협동이라고는 새로운 시스템의 발견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는 학문을 위한 학문을 하는 대학을 중세 이래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독일의 산업가들은 메이드 인 저머니의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학이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1차 세계대전에 진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저히 독일이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독일의 기업이 미국을 상대할 수 없다면은 독일은 국가가 운영하는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의 두뇌를 철저하게 뒷받침을 해서 그들이 새로운 물건을,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결국 막스 플랑크, 오늘날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로 발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카이저 빌헬름 연구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어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독일은 국제적인 위상은 낮았지만 산업적으로나 자연과학, 공학의 수준에서는 매우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히틀러와 같은 정치가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가 주도한 교육개혁, 민간과 국가가 함께한 협력이죠. 그것이 결국 독일을 산업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앞서가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취약했기 때문에 결국 히틀러의 등장을 용인했다. 그리고 히틀러를 통해서 철저하게 망가졌기 때문에 1970년대 이후가 되면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게 돼요. 그것이 결국 오늘의 독일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늘의 독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 두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인데 한 사람은 당연히 빌리 브란트죠. 독일의 화해를 상징적으로 가져온 그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통일의 주역이 되었던 콜 수상, 헬무트 콜 같은 사람. 헬무트 콜은 우파 정치가고 또 앞에 말씀드린 빌리 브란트는 좌파 정치가지만 그러나 결국 이 사람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독일
통일이라고는 동서화합이라고 하는 그런 독일은 후쿠시마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는 생태적 전환을 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거의 마칠 때가 된 것 같아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자기들의 아주 해묵은 부담이었던 정치적 수렁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유럽 연합을 이용해서 사실상 프랑스와 함께 유럽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로 우뚝 섰고 그 안에서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한 사태, 즉 체르노빌이라든가 후쿠시마 사태를 보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생태적 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생태적 전환도 뭐랄까 학문적인 의미에서의 생태적 전환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도 새로운 산업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 분명해요. 그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을 포함해서 많은 신흥공업 국가들이 생산력 면에서 유럽의 전통적인 산업 국가들을 앞지를 정도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따돌릴 수 있는 길은 결국 녹색, 생태적 전환을 통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한 물건들은 세계 무역에서 주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에너지의 문제를 새롭게 해결하지 않으면은 유럽에서는 팔 수도 없게 하자. 그런 자동차는 다니지도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를 세계 각국에 수출함으로써 또 다른 시장을 창출하자 하는 그런 정치적 고려가 다분히 반영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세상의 시야가 갑자기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간은 역사를 말하는 시간이지 미래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서 유럽의 미래를 내다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두 가지 현상은 분명해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유럽의 재무장이 아주 뚜렷해졌다. 이것은 결국 세계를 위해서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유럽의 군사력이 지금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미국의 우산 아래로 유럽 국가들이 총집결하는 그런 결과가 왔다. 그래서 이 사태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도 과연 그럴 것인지는 우리가 단언하기 어렵고요. 결국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의 최대의 승리자는 중국과 미국입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도움에 의지해서 지금 전쟁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한편에서는 이 전쟁의 승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그런 거고요. 그래서 결국 미중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악화될 조짐이 뚜렷하다. 거기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균형을 잡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있는데, 이 어려운 과제는 우리가 섣불리 중국의 편이 된다거나 미국의 편이 되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양쪽을 친구로 유지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저들이 벌이게 될 전쟁의 어느 한쪽에 가담해가지고 이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노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 여당과 그 집권층들은 매우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